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을 줄 알았고 아주 멀리 떠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인생이 점점 나아지고 쉬워질 줄 알았습니다. 사랑이 뭔지 알게 될 줄 알았고 몸이 늙으면 마음도 늙을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지금의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어리지 않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고 지금은 아주 멀리 떠나기 곤란합니다. 언제나 늘 그 지금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살면 살수록 인생은 오리무중이며 산 넘어 산입니다. 아직도 사랑이 뭔지 모르겠고 아무리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아 여전히 지금의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동아일보사에서 펴낸 꽃이 없어서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유선경은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입니다. KBS 라디오에서는 유열의 음악 앨범 문화 포커스, EBS 라디오에서는 라디오 문학관, 세계 음악 기행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에서 글을 썼고 지금은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서 청취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참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섬세한 시각도 그렇고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함축적이고도 명쾌한 문장력이 참 돋보이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각 장에서 제가 고른 에피소드 하나씩을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고, 혹시 본 적이 있느냐고 오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모두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흔들면서 못 봤다고 합니다. 직접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랍장을 다 열어보고 호주머니를 다 뒤집어보고 침대와 옷장 아래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제발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이따금 가슴이 콕콕 쑤시듯 아픈 것은 그렇게 혈안이 돼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적은 있어도 진실을 그렇게 찾아본 적이 없다는 것. 사랑을 그렇게 애타게 찾아본 적은 없다는 것.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함께 온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면 어떤 사랑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사랑을 보면 그가 안고 있는 과거의 결핍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짚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보상받으려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경우엔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사랑의 실패는 흡사하다. 잘못된 과거를 그대로 안고 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사랑이지만 미래는 실패이거나 우여곡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그에게 큰 괴로움을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제는 편의에 의한 구분일 뿐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면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지금이라는 시간에 뒤섞입니다. 과거의 결핍, 과거에 익힌 습관과 사고 때문에 서로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고 덕분에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한 걸음 나아가 함께 산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펼쳐놓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니까 상관할 것 없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는 물론 과거까지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주는 것이 웃음 대신 눈물이고 행복 대신 고생일 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것일까? 고민하다가 끝내 깨닫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서로의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처럼 과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열심히 사는 당신의 지금은 미래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돼줄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의 다른 말이고 미래 역시 현재의 다른 말입니다. 2장 나로 살기 위해서. 창은 창대로, 바늘은 바늘대로 귀합니다. 설령 바늘이 창처럼 강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행복해야 합니다. 바늘이 창을 아무리 부러워해도 창이 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마냥 슬퍼하면 정작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놓치고 맙니다. 창의 자리는 그냥 창에게 내주면 됩니다. 하늘이 아무리 드넓어도 비를 피할 때는 작은 우산 하나면 족합니다. 혹시 필요하지도 않은 큰 우산을 구하느라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남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하면 외로워지는 서울. 내가 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을 정도면 돼. 그러려면 최소한 남들 가진 거 정도는 나도 가져야지. 그 뒤에는 대략 이런 말이 생략돼 있겠죠.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참 쓸쓸할 것 같아. 남들 다 가진 것이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번듯한 집, 멋진 차, 명품 같은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매끈한 피부와 몸매, 학벌과 직장, 심지어 사람과 결혼, 자녀까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금세 외로워지는 서울. 물질뿐 아니라 일도 공부도 사랑도 결혼도 자녀도 소유의 개념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세상에서 제일 큰 쇼윈도 같은 서울은 매일 그 모든 것을 내 눈앞에 전시하고 있어서 나도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엔 나만 빼고 남들은 다 가진 것처럼 오해합니다. 갖지 못해서, 가질 수 없어서, 나만 그런 것 같아서 주눅이 들고 금세 외로워집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존재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 소갈증이 납니다. 꼭 가져야 할 것 같고 더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열심히 퍼다 나르지만 이상하게 채워지질 않습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가짜 욕망이 그처럼 밑빠진 독 같습니다. 그럴 바에야 시원하게 발로 걷어차 와장창 깨버리고 그 자리에 자그마해도 밑이 튼튼해서 부으면 붙는 대로 조금씩 차올라 기분 좋게 출렁이는 달 항아리 하나 들여놓고 허전할 때마다 품에 안아 어루만지고 싶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남들 다 가진 것이 아니라 나만 가질 수 있는 것을 갖고 싶습니다. 돈을 주고 산 물건이나 인연은 쉬이 낡고 처음 소유했을 때의 기쁨도 시간이 흐르면 시들해집니다. 세월이 흘러도 낡지 않고 닳지 않으면서 변함없이 신선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무엇을 골라 살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이란 무엇일까요? 경험을 통해 얻은 기쁨과 깨달음은 시간이 흐른다고 낡거나 시들해지지 않습니다. 그 항구적인 재산 덕분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로부터 공격받아도 외로움이라는 탈을 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자랑하는 것이 내가 꼭 갖고 싶은 것도 아닐 뿐더러 금방 썩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들이 걱정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예술과 자연, 삶과 사람으로부터 경험을 사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지요. 오늘은 어디에 돈을 써볼까요? 3장, 겪고 나서야 깨달은 것. 늘 여기만 아니면 잘 살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야 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많은 버스가 달려와서 멈춰섰고 사람들이 내리고 올라타는 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8차선 도로에 버스는 저리도 많은데 내가 타야 할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 모두 자기 갈 곳으로 데려다 줄 버스를 타고 가버리고 나만 혼자 정류장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는 동안 내게 필요치 않은 다른 많은 버스를 보았고 버스의 옆구리에 붙은 행선지 표지판을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나 많구나.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이 이렇게나 많네. 꼭 저 버스를 타고 그곳에 가봐야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버스를 타면 그 버스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나를 실어 날라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짐한 것이 수십 번.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매일 타는 버스는 매일 똑같고 가는 곳도 도착하는 곳도 대략 비슷합니다. 몰라서 잘못하는 버스는 있어도 일부러 잘못하는 버스는 없습니다. 일부러 잘못하는 이라는 말이 묘한 쾌감을 줍니다. 아무래도 일탈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일탈입니다. 그것은 10대 시절의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그땐 늘 여기만 아니면 잘 살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늘 지금 여기를 저주했으며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지독하리만치 미워했습니다. 여기가 아닌 곳,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단 한 명도, 단 하나도 없는 곳으로 증발해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도 반항도 뭣도 아닌 낯선 곳에 스스로를 유폐시키고 싶은 일종의 자학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장래 희망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대학 2학년 때 부모님과 상의 한마디 없이 휴학계를 내버리자 상심한 어머니가 고민 끝에 독일로 가라며 보내셨는데 도착한 곳은 함부르크에서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1시간가량 올라가야 있는 킬이라는 소도시였습니다. 이모를 빼고 아는 사람은커녕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희귀한 곳이었으니 그야말로 장래 희망을 이룬 셈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대한 문제점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기만 아니면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를 벗어나 저기로 가면 저기가 여기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저기가 그립고 저기에서는 여기가 그립습니다. 그것은 마치 낮에는 밤이 그립고 밤에는 낮이 그립고 여름에는 겨울이 그립고 겨울에는 여름이 그리워 못 살겠는 상태나 비슷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고 죄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살 수 있느냐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살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을 양보하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여우처럼 싸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데는 심각한 폐해가 따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서 크고 작은 실수를 엄청나게 저지릅니다.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민폐를 끼칩니다. 본인만 그 사실을 모릅니다. 설령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 해도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에 대한 대가는 언젠가 치르게 마련인데 기억에 없는 것이라고 예외가 될 순 없습니다. 가끔 시공을 초월해 부메랑이 날아와 등에 서늘하게 꽂힙니다. 늘 여기가 아닌 곳에서는 잘 살 것 같은 느낌이다. 어딘가로 옮겨가는 것을 내 영혼은 언제나 환영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는 샤를 보들레르였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어딘가로 옮겨가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혹시 여기에 남은 흔적을 지우고 싶어서는 아니었을까요? 자유로운 영혼들은 자신의 흔적에서마저 일탈하고 싶어 미칩니다. 심지어 그것이 조국과 부모라 할지라도. 그러나 지나간 것들은 어떻게든 흔적으로 남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자신이 한 말과 보여준 행동은 나의 과거에 누군가의 기억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부끄러워 몸서리 쳐질 때가 있습니다. 무지와 욕망의 흔적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그것이 세상 탓인 것도 같아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떠나버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보다 넓다는 타클라마칸 사막 같은 곳으로요. 위구르 말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이라는 뜻이라고 하니까요. 독일 작가 브루노 바우만은 1989년에 유럽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타클라마칸 사막을 걸어서 횡단했습니다. 끝이 없는 망망 속을 걷는 동안 그가 느낀 것은 내 뒤로 나의 외로운 흔적이 끝없는 모래 속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분분투하는 자신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쉬웠고 흔적이 남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늘 여기가 아닌 곳을 그리워했던 건 여기에 쓰레기처럼 나뒹구는 실패한 욕망의 흔적들이 부끄러워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여기가 아닌 곳으로 갔을 때 여기를 그리워했던 건 여기의 흔적을 지워버리면 내가 지워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스스로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란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욕망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이 흡족합니다. 기꺼이 욕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니까요. 삶의 가장 큰 목적은 삶 그 자체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늘 여기라도 잘 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드는 것만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장 그럼에도 가야 할 길. 매의 무서움은 맞으면 누구라도 아프고 어디라도 아프다는 것. 사람을 강하게도 만들지만 비굴하거나 약하게도 만든다는 것. 그러니 그만한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나도 그 누군가도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맞으면 아프길 바랍니다. 아프면 아파하길 바랍니다. 마음의 매를 맞고도 아프지 않은 약 같은 건 앞으로도 나오질 않길 바랍니다. 그런 통증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마음이 돌덩이와 다를 게 무엇일까요? 부디 그 통증을 자신과 타인을 찌르는 칼이 아닌 금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겪은 고통이 인간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되지는 못한다. 사람들 모두 겪은 상처와 고통만큼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진다면 세상은 진작 천국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상처와 고통을 겪는다고 다 지혜로워지거나 강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달마대사처럼 9년 동안 벽을 쳐다보고 앉아 면벽 수련을 한다고 득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요. 다이 호잉의 소설 사람아, 아 사람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겪은 고통이 인간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되지는 못해. 고통은 인간을 고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비열하게도 만드니까. 헝가리 작가 산도르 마라이도 비슷한 글을 결혼의 변화라는 소설에 썼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통해 정화되고 순화되며 더욱 현명해지고 이해심이 많아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야. 오히려 고통 속에서 인간은 차갑게 냉정해지면서 무관심해진단다. 사람이 과장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고통 자체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은 것이
그 사람의 깊이가 될 수도 없습니다. 비슷한 위기나 고통을 반복해서 겪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요? 자신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연유한 것인지 깊이 사유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고통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고통을 얼마나 겪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렸으며 그에 따라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고통의 경험이며 그 경험들이 쌓여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성격은 없어도 나쁜 인격은 있습니다. 5장 행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 꽃밭은 땅에만 있지 않고 서 있는 담벼락에도 있고 심지어 오래된 기와 지붕에도 있습니다. 우연히 내려다본 남의 집 기와 지붕에 쑥부쟁이가 무성하게 자라 작은 꽃밭을 이룬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 기와 지붕 윗뿐일까요? 옛날 난지도 매립장에서는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에서 꽃이 피고 참외며 호박 같은 열매가 열렸다고 하죠. 저절로가 아니라 스스로 피고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 줌의 흙과 햇볕만 있어도 악착같이 뿌리를 내리는 그네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데 뭐 그리 대단한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닐 텐데. 지금 가까이에 있는 것도 한때 당신이 소망했던 것이었음을. 장드라 퐁텐의 우화에 나오는 우유장수 페레트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페레트가 우유단지를 머리에 이고 읍내로 가면서 우유를 팔아 부자가 되는 상상에 빠집니다. 우유를 팔아 달걀을 사고 달걀을 부화시켜 닭을 기르고 닭을 팔아 돼지를 키우고 돼지를 팔아 젖소를 사고 드디어 자기가 젖소들 속에서 뛰어노는 클라이막스에 이르자 페레트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펄쩍 뜁니다. 그 바람에 우유 단지가 땅에 떨어져 젖소도 돼지도 병아리도 모두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자고로 꿈은 크게 갖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아직 우유도 팔지 못했습니다. 먼데 있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을 무시하지 마라. 지금 가까이에 있는 것도 한때 당신이 갈망하여 소망했던 것이었음을 기억하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남긴 말입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라도 막상 갖고 나면 그래서 일상이 돼버리면 시들해지고 시시해지기 마련이죠. 심지어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이제 싫어졌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동화작가 클로드 부종이 쓰고 그린 동화 맛있게 드세요 토끼씨에 나오는 토끼도 그랬습니다. 매일 먹던 당근이 이제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당근이 아닌 뭘 원하는지 몰라서 다른 친구들은 뭘 먹고 사나 보려고 집을 나섰죠. 먼저 개구리, 새, 물고기를 만났습니다. 각자 파리, 지렁이, 벌레를 먹고 산다고 대했고 토끼는 에이, 난 그런 거 안 먹는데 합니다. 돼지한테 물으니 아무거나 막 먹는다고 하고 고래한테 물으니 플랑크톤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고 산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토끼네 마당에는 바나나 나무가 없었지요. 다시 길을 떠난 토끼가 이번에 여우를 만나서 다른 친구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물었습니다. 넌 뭐 먹고 사니? 여우가 대답합니다. 난 토끼 먹고 살아. 토끼가 깜짝 놀라 토끼 살려 하고 도망쳤습니다. 불행인지 그나마 다행인지 귀만 조금 잘려 먹혔습니다. 토끼가 벌벌 떨면서 얼른 자기 집으로 돌아가 큰 솥 하나 가득 당근죽을 끓입니다. 당근을 먹으면 귀가 다시 자란다고 해서였지요. 그렇게 끓인 당근죽을 먹으면서 토끼는 말합니다. 아주 맛이 좋다. 그래요. 아주 맛이 좋았을 겁니다. 얼마 만에 먹는 당근입니까? 그래도 다시 귀가 자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몇 번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깨뜨리는 실수를 합니다. 멀리 있는 꿈에 비하면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은 남루하기 짝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깨뜨리면 먼데 있는 욕심이든 꿈이든 하는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수가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족입니다. 자꾸 되풀이하면 토끼가 그 예쁜 귀를 여우에게 먹혀버린 것처럼 그나마 가진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전에 가졌으나 더 이상 내게 없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길을 돌아야 할까요? 6장.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늙은 얼굴의 주름이 지금까지 끌고 온 생의 길 같습니다. 직선으로 반듯하게 펴고 싶었으나 여기 치여 이리 구부러지고 저기 치여 저리 구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구불구불. 반듯하고 매끄러운 직선이 품지 못해 떨어뜨린 땀방울과 눈물이 구부러진 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불구불 구부러진 길 가다 보면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거봐, 지나가잖아. 호기롭게 말할 깜냥도 생기고 구불구불 구부러져 모퉁이 돌아서면 고마운 인연, 새로운 기회 같은 보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쉼표가 되어 구불구불 구부러진 길을 기우뚱거리며 걸어갑니다. 쉼표가 다른 쉼표를 껴안고 동그라미가 되어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그 마지막 날들이 어찌나 빛과 색으로 가득한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구구절절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말 맞다나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 비극을 잘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영국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평생 1787번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을 80살로 가정하면 사흘에 한 번꼴로 몸이 아프든지 골치가 아프든지 가슴이 아프든지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는 동안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1000번에 열을 곱한 10,000번 넘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니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까지 겪은 고통도 서럽고 슬픈데 앞으로 또 그렇게나 많이 남았다니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데 평생 두고두고 잊지 못할 고통은 많아야 10손가락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마도 잊어버린 거겠죠. 빨래가 마른 것처럼 축축했던 물기가 햇볕과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린 거겠지요. 앞서의 흥미로운 조사를 맡았던 변호사도 보고서에 대부분의 상처와 고통은 재빨리 회복 가능한 것들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고 다들 아프고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잘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까짓거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이를 먹고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파리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늙어가는지, 그 마지막 날들이 어찌나 빛과 색으로 가득한지. 미국의 수필가이자 자연주의자인 존 버로드의 감탄입니다. 그 감탄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늙은 나무 아래 서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쯤은 너끈히 넘긴 나무라면 더 좋겠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젊어서 봄에는 새싹을, 여름에는 녹음을, 가을에는 열매와 단풍을 폭발시킵니다. 온몸을 털어 떨쳐낸 것 같은 노란 낙엽을 밟고 고개를 들어 꼭대기를 바라보면 그 빛과 색이 얼마나 찬란한지 아찔하도록 눈이 부십니다. 가을이 되어 물든 은행나무의 은행잎은 노란색 이상입니다. 감나무며 벚나무, 단풍나무의 빨간색도 빨간색 이상이지요. 가을의 색이 그 색 이상으로 매혹적인 건 거기에 지닌 봄과 여름의 시간이 쌓여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불어 분명히 있었으나 지금의 내게는 더 이상 없는 무언가. 그러니까 봄날의 소풍 같기도 했고 여름날의 폭풍우 같기도 했던 지난날의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마무리와 통하는 말입니다. 지난 기억과 감정을 어떻게 담아둬야 하는지 단풍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떠나보내야 하는지 낙엽이 보여줍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훌훌 져버리기.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봄을 준비하기.